시청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천정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정치인이 많은데 그 많은 정치인 중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누구와도 천정배 의원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능력과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정말 신뢰받는 정치인, 우리 국민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천 의원님 저 얼마 전에 그 보니까 강주에서 북 콘서트를 했고 그 강주 정신 차려라. 강주요 정신 차리자.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셨는데 그 북 콘서트는 어땠어요? 예, 또 염려해 주신 덕분에 네. 아주 만족스럽게 잘 끝났습니다. 오. 대체로 이제 물론 뭐 정치인 행사가 뭐 동원 중심으로 네. 사람이 몇 명 왔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저는 그보다는 네. 뭔가 질적으로 거기 오신 분들이 서로 네. 좀 더 이렇게 서로 차도 한 잔씩 하면서 네. 상호 간에 소통도 하고 네. 또 그 책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제목이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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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리자. 네. 제가 우리 광주 시민들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정의롭고 또 수준이 높은 광주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비전과 간절함을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되도록 해보려고 노력을 해서 네. 좀 어찌 보면 좀 색다르게 네. 이렇게 서로 대화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국에서 정치 1번지 하면 강주를 꼽을 수 있고 또 강주에서의 1번지 하면 우리 서구 갑구든가요? 의리입니다. 서구 을구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예. 그 강주 시민들이요 정신 차리라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 저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상황을 굉장히 네. 뭐 위기까지 뭐 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사면초가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 뭐 외교, 남북 관계 또 더구나 촛불 혁명이 한 3년 이상, 네. 3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어떤 촛불 혁명의 정신을 하고 할 수 있는 또 네. 그보다는 광주 정신이라고 부를 수 네, 있는 네, 이 개혁의 거의 실종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광주에서 앞장서서 개혁을 되살리고 네. 또 한국의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네. 점에서 광주가 정신 차리자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국가 균형 발전 내지는 지역 평등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 역사적 이유로 네. 사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도 광주의 경제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이제 좀 따라잡으려면 이게 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네. 낙후된 광주 경제, 호남 경제를 다른 네. 지역 못지않게 그게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서 따라잡으려면은 그 비상한 우리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게 필요한 정치적 힘을 키워야 되고 뭐 이런 것인데 사실은 광주 입장에서 본 국가균형 발전, 네. 광주란 말은 저는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소외와 네. 낙후를 해결하는 네. 쪽으로 가고 있지 못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정의롭고 수준 높은 광주 시민들이 네. 앞장서 주셔야 네. 나라도 네. 발전시킬 수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호남의 발전도 기할 수 있다. 이런 제 비전을 담아봤습니다. 그 촛불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주가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도 처음에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촛불 이상이라고 할 때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것이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라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그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과거 청산이라는 것이 제도적인 청산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는데 인적 청산을 많이 한 감이 있다라고 해서 제도 청산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점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결국은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일회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항구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네. 그 점에서 국정과 우리 네. 사회 전반에 전면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의원님 가장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 헌법도 잘 고쳐야 될 것이고. 네, 네. 우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검찰 개혁. 네. 또 뭐 재벌 개혁 같은 이야기는 거의 실종돼 있습니다만은. 네, 네, 네. 재벌 개혁. 네. 뭐 교육 개혁. 네. 뭐 각종 그런 국정 전반의 개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선 국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은 소수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라는 뭐 실망스러운 무조건 반대만 하는 말하자면 좀 기득권 정당이 다수파라면 뭐 도리가 없겠지만 네, 네. 자유한국당은 더 소수파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소수파인 민주당만 홀로 있을 게 아니라 네. 그 중간에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죠. 네. 뭐 제가 외람된 이야기지만 개혁이라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나 누구보다도 앞장설 네.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 이런 세력들을 함께 서로 아우르고 연대하고 힘을 합쳤더라면 아마 국민들의 촛불 그 시민혁명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그 압도적인 지지 이런 것과 아우러지면서 지금쯤은 뭐 여러 사회 개혁, 국정 개혁이 아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늦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네. 이제 뭐 검찰 개혁 일부, 네. 선거법 뭐 매우 사실 네. 불충분한 네. 아주 미흡한 거지만은 네. 선거법 네.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이제 유치원 3법 뭐 패스트트랙이 올라 있으니까 그거 정도 하는 거 이외에 네. 뭐 사실은 지난 한 2년 반 이상의 세월을 허송한 거죠. 네. 그런 네. 점에서 사실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 극히 유감입니다. 이거 웬만한 중학생도 알 수 있는 그 산수 문제인데 네. 왜 그거를 아니 뭐 마음에 들어서 그럽니까? 과거에 근데 DJP 연합이 있었을 때 무슨 김대중 대통령이 JP가 좋아서 연대를 합니까? 국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네. 다수파를 만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어요? 저도 답답한 것이 말입니다. 만일에 그 나라를 집에 비유한다면 집이 무너져 내리는데 기운 집을 갖다가 세우려면은 대들보나 기둥을 먼저 고쳐야 될 텐데 예. 지금 뭐 지붕이나 석가래를 고치는 것처럼 보여서 뭐 선거법, 검찰 개혁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 아닙니까? 예. 근데 그 헌법 개정이 자꾸만 소홀히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데 헌법 개정이 그동안에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가요? 그동안 뭐 개헌 특위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도 했는데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은 제가 네. 뭐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한국 정치는 대통령의 식민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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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들이 뭐 많이 있고 개헌을 주장하고 하지만은 네. 사실은 여당을 지배하는 지도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러니까 또 조금 더 확장하더라도 대통령과 그러니까 여당의 그러니까 네. 지금 정권 손해배의 의지랄까요? 네. 그게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는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봐서 심지어는 내각제가 옳다고 주장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여러 방안이 있었는데 우선 대통령께서 또는 그 세력에서 의지가 저는 약했다고 봅니다. 네. 국회 안에서 뭐 아무리 해봤자 그게 힘을 받기 힘들었고요. 또 그러면서 개헌 문제도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의미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발의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때 자유한국당만 반대한 게 아니라 네. 정의당도 반대하고 뭐 우리도 반대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그 국회에서 그냥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당시 대통령의 견안은 다분히 면피동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진정으로 예.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면 국민의 여론을 더욱더 많이 수렴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서 안을 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급하게 그냥 면평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 우리 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오자 회담 때도 얘기가 나오니까 각 당이 개헌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론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도 좀 할 의사가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던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언론적인 네. 얘기니까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개헌 문제뿐만 네.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주요 개혁 현안에 대해서 네. 네. 우선 전면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번에 제가 검찰 개혁의 그 4+1 회담에 네. 예, 그 저도 직접 참여해서 네, 뭐, 네, 뭐 네.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이다 아니 뭐 그러니까 개혁이다 아니다가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기보다는 검찰 개혁은 선이고 검찰 네. 개혁 지금 뭐 만들어진 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것은 뭐 악이든지 네. 기득권 세력이든지 이거는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냥 논리만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경우에도 제가 검찰 개혁의 반개혁 세력이라고 막 지금도 비난하는 뭐 SNS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제 반응을 어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야말로 어이가 없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사 뭐 또 소추 구조에 관한 개혁이고 공수처를 만드는 까지 포함해서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 또 범죄가 없는 사회로 잘 가느냐 뭐 이런 점에서도 극히 중요한 문제면 제 생각대로라면 정부 차원의 그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아마 한승원 전 감사원장께서 위원장이시고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인데 또 한 사람은 아마 총리인가요? 그리고 민관이 이렇게 그 김선수 의원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민관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는 저도 그때 이제 그 법무장관 당시에 이제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좀 그 민관이 총동원돼서 거기서 여러 논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의의 결과로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로스쿨이 도입됐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논의의 결과로서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에 뭐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다 이건 토론이 안 됩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회는 정파적으로 싸움만 하는 곳이지 죄송합니다만은 국회에다 니들이 열심히 토론을 한다고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정치와 국정의 중심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다 맡겨서 한다 이런 말은 사실은 뭐 좋은 말일 수 있지만 무책임한 말입니다. 사개특위 오랫동안 했지만 싸움판만 벌어졌지 그래서 실질적인 논의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컨대 그렇습니다. 교육개혁 저는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지금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지금 19세기 교육에 머물러 있습니다. 21세기 뭐 무슨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할 교육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 교육 자체도 이제 극히 금수저한테 유리하고 흑수저한테 불리한 이런 이게 불공정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개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어떤 대대적인 아마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범국민적인 토론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그 결과물로서 무슨 정시를 확대하든 뭐 없애든 뭐 바꾸든 뭘 해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아니고 있다가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국회 발언으로 정시 확대해야 된다. 이 말을 그때 뭐 교육부 장관도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번에 뭐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이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피상적이고 정파적인 형태로 흘러가는 것이 저는 극히 불만입니다. 그 아주 뭐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정치란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는 서로의 의견만 확인할 뿐이지 그걸 좁혀나가는 대화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서로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 생각이야 하고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헌법 개정을 하는데 자문위원이 돼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서로가 입장을 확인할 뿐이지 그걸 좁혀나가는 노력은 거의 않더라고요, 이제. 난 굉장히 그것이 아쉽고요. 이번에 선거법도 역시 한국당이 정말 좋은 선거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참여해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반대하는 자세. 저는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무조건 반대밖에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점에 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워낙 복합적이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네. 네. 싸움을 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네. 권력을 획득하는데 유리하기 네, 때문에 네. 정치 시장의 논리가 싸움으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정치판 그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가 싸움판을 불러왔습니다. 민주당 세력과 자유한국당 세력이 그동안 수십 년간 서로 싸워왔습니다. 물론 민주화 시대에는 그건, 네. 그건 정당한 거였죠. 네. 근데 그렇게 싸움하면서 결국은 내가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네. 상대방을 까고 찍고 해서 상대방을 말하자면 쓰러뜨리면 네. 자동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이 네. 그 싸움 잘하는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벌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당제, 3당이나 4당이 좀 팽팽하게 서로 이렇게 정리되어 네. 있으면은 네. A당과 B당은 하루 종일 싸움하고 있는데 C당은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만 승부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 정권은 C당한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아, 네. 그러면 A당, B당은 싸움을 하겠습니까?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판이 누가 못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잘하냐의 생산적인 네. 순환이 있을 수 있다고 선순환으로 갈 수 네. 있다고 네. 저는 봅니다. 네. 또 이제 국회나 이제 정치는 사실은 다수파 획득 싸움 아닙니까? 네. 원수 가지고 다수결로 이기는 건데 네. 세 당이 정립해 있으면 어느 한 당이 홀로 싸움만 하고 있는데 다른 두 당은 서로 연대하고 타협하면은 그 파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머릿속에서도. 네. 네. 그래서 결국 정치가 대화 타협과 상생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네.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당제 합의제 그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 그 구도를 네. 만들기 위해서 저 자신도 수년 전부터 민주당을 스스로 나와서 무슨 이제 뭐 어려운 길을 해왔고요. 네. 또 선거제도도 바꿔서 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비례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현재 그동안의 그 선거의 그 역사라든가 이걸 보면요. 이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면은 절대로 양당이 될 수가 없는 구도입니다. 네. 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네.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서 과반수를 얻는 게 아닙니다. 불과 한 40% 내외의 지지만 가지고도 선거 제도가 이게 승자독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당한 의석을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 제도를 비례성을 높여서 민심 그대로 선거 제도를 만들면 다당제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상승의 정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당제가 되고 서로 합의제 민주주의 운영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법 개정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입장만 이렇게 밝히면서 싸우다 보니까 정말 그 바람직한 선거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 현재 이번에 그 개정된 선거법도 그런대로 만족스럽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선 그 선거법 논의는 저도 초창기에 좀 참여하고 또 원래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선거제도를 주창해온 사람인데 매우 저는 아쉽습니다. 원래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면서 타협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른바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제가 짝퉁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어쨌든 한 50% 정도의 짝퉁으로 후퇴했었는데 또 마지막 순간에 비례대표 숫자를 불과 현재하고 똑같은 47석으로 비례표자를 극히 축소하고 다시 또 거기다가 뭐 캡이라고 했나 잘 모르겠는데 무슨 30석만 이런 식으로 그냥 난도질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최종 표결에서 저는 기권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 너무 불만스럽다. 이거 훨씬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의미의 미래의 어떤 과제, 미래 미완의 지금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기권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 반개혁이다 이렇게 저를 또 비난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훨씬 더 개혁적이어야 될 선거법이 미흡하게 개혁 흉내만 냈다. 이래서 내가 복역시킬 수는 없고 뭐 기권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자리에 그날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만약 자유한국당이 참여했다고 그러면 전체가 부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제가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찬성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제가 마음껏 기권을 해도 제 의사표시 미흡하다는
앞으로 계획을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는 부결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권을 했습니다. 이 자를 비로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시민단체에서 선거법 개정을 가장 열심히 했던 분인데 제가 이름을 밝히죠. 최병무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하고 한번 정심을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여러분들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법 개정 내용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라고 딱 하니까 의외로 예. 아니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시작 아닙니까? 이렇게 예.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예. 일단은 이것을 연동형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개정을 해 나가면 안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시작했다는 의미 정도. 네, 네.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난 최소한 준연동형 정도, 그것도 타협이었으니까 준연동형 정도로 그냥 네. 그 정도에서 갔어야 하고 그때 저 사당 간의 합의였거든요. 네. 합의된 대로 갔어야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이 사실 일종의 기득권적 입장이죠. 자기 네. 당략의 네. 입장을 네. 너무 강조해 나온 바람에 처음에는 많이 반발했잖아요. 뭐 정의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했는데 결국은 힘이 부족해서 다. 이제 그러시다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번 선거법이 개정돼서 이제 다당제 구조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그 권력 구조 부분도 이제 거기에 맞는 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거법에 맞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헌법에서 권력 구조를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분권형과 무슨 뭐 대통령 중임제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결합하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저는 내각제가 좋겠다는 내각제가?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정치를 오래 하면서 당초에는 한국의 내각제는 좀 여러 혼란도 있고 그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 우리 국민의 수준이 우선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의원 내각제를 도입해서 하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협치와 상생의 정책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뭐 그러나 국민들이 아직은 이제 그 점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서 분권형 네, 여러 이제 이 의원님이 앞장서신 여러 분권형 개혁, 그러니까 뭐 이원 집정부제라고 부르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뭐 또 총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형태의 분권형 개헌에도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 아니라면 그것도 저는 국회에서의 총리 선출제 정도라도 하고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의 총리가 가진 권한, 네. 총리가 사실은 네.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도 있고 그러잖아요. 현재 헌법상의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총리를 만들고 그걸 위해서 총리 선출제 정도만 해도 상당한 진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준으로라도 우선 분권을 해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정세균 그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천정배 의원님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개헌에 관한 한 내각제를 바라지만 현재 국민적인 수준으로서 수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선 분권형으로 가서 뭐 국회, 정부, 법원이 다 좀 분권화되고 심지어는 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도 좀 분권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더 나가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개헌의 적기가 앞으로 총선 끝나고 나서 한 1년이다. 1년 지나면 대선이 있으니까 이제 개헌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때 1년 동안에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좀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또 총선 이후의 상황이 늘 정치라는 것이 워낙 생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거에 개헌운동을 해보니까 국민이 주도하지 못하고 국민이 발언권도 없고 그냥 청원만 하는 그런 상태에서 국회나 이 정부만을 믿고 있기도 참 어려웠었고요. 또 한편은 국민이 바라는 내용을 담으려면 국민이 그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 개헌 발언권은 반드시 쟁취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나 보여서 저희들은 내년에 총선 후회를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면 이번 총선 때
국민 개헌 발안건을 부분적으로 원포인트라도 통과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운동을 펴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이는가요? 예, 뭐 저도 이미 뭐 우리 네. 의원님하고 그 토론회 가서 네,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네. 제가 헌법 공부를 해본 지가 오래돼서 네, 네. 벌써 네. 벌써 한 50년 됐는지 그러겠네요. 좀 네. 정확한 생각은 안 드는데 네. 왜냐하면 우리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고 네. 주권자인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권력이 헌법 제정 권력 아닙니까? 네, 네. 헌법을 만들어 놓고 만들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제일 건데 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국회나 대통령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예 헌법을 개정 못할 정도의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래 저는 그게 진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 조문에 물론 돼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헌법 조문도 똑같은 조문이 아닙니다. 네. 소백조가 똑같은 네. 위상의 조문이 아니고 그 안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조문이 있고 네. 나머지는 그 조문보다 하위의 네. 권력을 갖고 있는 네. 실무적인 조문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요. 예, 네. 그렇게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주권자이고 헌법 제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네. 헌법 자체를 고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었으면 그야말로 위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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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회보다는 뭐 위헌 제청을 한번 그런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런 제가 조언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기술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재판의 전제가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사실은 선출된 사람들이 선출한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노는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는 마지막 네. 라스트 리소트라고 하잖아요. 네. 마지막 그 권력을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네. 국민의 헌법 개헌 발안권입니까? 네. 그리고 과거에 있었잖아요. 국민 개헌 발안권이 유신 전에 있었죠. 국민한테 있었는데 유신헌법 때 예, 정부로 넘어가고 말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지 않은 예, 운동이거든요. 찾아와야 네. 되고, 네. 저는 차제에 국민 투표권. 네. 국민 투표도 지금 대통령이 네. 국가의 뭐 안위에 관계된 네. 사안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돼서 대통령한테 그냥 맡겨놓고 있는데요. 네. 그거 아닙니다. 뭐 선거법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진짜 개헌 자체에 대한 여러 이 국민 투표권,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국민 투표권도 네. 저는 국민이 행사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표권, 직접 민주주의의 3대 국민 발안권, 국민 또 소환권, 투표권 또 국민 소환권, 네, 네, 네. 국민 소환권 네, 네. 이런 것들이 네. 제대로 강화된 네, 네.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국민 발안권의 한 종류로서 헌법만 발안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법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국민이 법률안도 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국민 불신에서 나온 거라 보는데 저는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약간 보충하는 의미에서 좀 직접 민주주의를 좀 강화시키면 좋겠는데 또 의외로 직접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 운운하면서 반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철학의 차이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뭐 모든 것을 지금 판에 뭐 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하면 곤란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아까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네, 네.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네, 지금 네. 국민 자신이 행사 못하도록 만들고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것이 네. 그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최소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라는 걸 네. 승인하고 네. 대통령이나 국회에 선출된 권력도 그 국민의 하위 권력으로 지금 편제돼 있는 것이 네. 민주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네. 적어도 그 점은 살려야 되는 것이고 저는 나머지도 다 뭐 무슨 뭐 아까 법안을 발안하도록 하자. 국민 발안권, 국민 발안권. 뭐 법안 발안권. 해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 저도 뭐 네.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의결권이 국회에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네. 발안만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도 예컨대 뭐 사실은 뭐 이러이러한 법을 입법 청원이나 이런 형태로 또는 뭐 의원을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사실은 돼 있는데 물론 그것이 과연 우리 국회를 이루고 있는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다 대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법이 고쳐지면은 네. 이제 다단계로 가면서 네. 이제 말하자면 어찌 보면 소수파 뭐 아까 요새 지금 봉쇄 조항이 있으니까 선거에서 3% 이상의 득표만 하는 정당이면 뭐 비례대표 의원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도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입법 발언권도 저는 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개헌 발의권에 비하면 비슷한, 개헌 발의권에 비하면 네. 뭐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저 국민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국회가 뭐 기득권 칼텔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드니까 안 되겠다. 직접 국민이 원하는 법을 국민이 발안해 주면 국회가 의결해 가지고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만일 의결이 안 되면 국민투표까지 해부해 가지고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혁명적인 발상인데 하여튼 그것이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하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번에 원포인트 개헌을 저희들은 달성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 정치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좋은 묘안이 있으면 한마디 더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될 수 있겠다든지 그런 묘안이 있으면 한번. 아까 지난번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헌법 문제로 그러니까 아까 그 위헌이다. 그 원포인트 개헌 그러니까 이 개헌 현재의 국민의 헌법 개정 권한 발의권을 뺏고 있는 헌법 규정이 위헌이다. 그 좀 말이 헌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말이 좀 이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규정에도 핵심적인 규정이 있고 실무적인 규정이 좀 더 절차적인 규정이 격가지가 있으니까 그 점에 관해서 어쨌든 좀 그 논리도 세우고 헌법재판소에도 뭔가 그걸 좀 위헌 선언을 해달라 하는 그런 그 청구를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고 또 이제 모르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큰 당에서 또 미포에서 그 당내에서 미포에서 공천 못 받을까 뭐 그래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자당 내에서 의리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무슨 대통령이 식민이다 한국 정치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수뇌부의 결단 또 뭐 자유한국당의 그 제1야당의 수뇌부의 결단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뭐 선거 끝나고 뭐 100일 뒤에는 선거 끝나는 국면이니까요. 뭐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캠페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던져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다당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많은 당이 이제 생길 거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호남 정치 세력이여 뭐 각성하라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 이면에는 호남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 소외계층한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정신을 살리는 정당, 세력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고 뭐 그런 세력이 뭉쳐지는데 하나의 계기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통합을 통해서 호남의 신당이 나와서 그런 정신을 갖다가 살리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 보이는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뭐 전 의원님 혹시 해주실 말씀이 계신가요? 이제 아까 제일 첫머리에 말씀하셨죠. 우리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의 정신은 사실은 이제 자꾸 그 호남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주의라고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야말로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호남의 정신은 우리 기득권, 우리 뭐 무슨 뭐 자기 이기심 이것을 충족하자는 형태의 발언이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잘 개혁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자는데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항상 민주주의 앞장섰다는 그런 광주 정신이 앞으로도 잘 실현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호남이 지금도 한국 정치를 지금 주도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민주정부가 3번에 걸쳐서 수립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이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광주에서 앞장서서 밀고 선도해서 사실은 당선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저는 우리 호남이 호남 쪽에서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치적 변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 호남에는
일당 독점. 아까 제가 네.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가려면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광주 호남은 일당 독점으로 네. 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당만으로 못합니다. 네, 네. 일당 독점으로 퇴행해서 수십 년간 그래왔고 아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닌데 지금이야말로 광주 호남에서도 다당제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양당의 경쟁 구조가 가야 이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넘어선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 그때 안철수 대표와 또 저도 뭐 함께 해서 그 사실은 그 경쟁 구도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네. 그 후에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저 자신이 잘못해서 분열하고 뭐 흩어져 버린 바람에 지금은 사실은 강력한 제3 세력의 구심점이 지금 잘 안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저 자신도 굉장히 우리 많은 개혁적인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저희들의 책임은 책임이고 어쨌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려면 또 특히 우리 호남에서 그런 광주 정신을 잘 살려가서 대한민국도 살리고 이 호남의 발전도 이끌려면은 조금 적어도 이렇게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의 호남판이 정착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 천정배 의원님께서 그런 그 정치 개혁 운동에 앞장서서 나가셨는데 중간에 약간 이제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만큼은 좀 딱 주도하시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라고요.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꼭 총선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우리 정치를 바람직스럽게 이끄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대담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선거법에 적법한 거죠? 뭐 저희들은 뭐 그냥 뭐 관계 없습니다. 제가 뭐 이제 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구나 제가 우리 이상수 의원님, 의원님이시고 장관님이시고 저하고 여러모로 비슷하십니다. 네. 함께 그래서 제가 가장 공감하고 또 신뢰하는. 아이고 무슨 말씀을. 네. 10년에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튜버로 새롭게 또 변신해서 가셨는데 앞으로 이것도 헌법 개정 운동의 일환입니다. 하여튼 뭐 모든 스타일을 다 강구해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감사합니다. 네.